어둠 속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전부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1994년 가을 전남 영광의 한 허름한 시골집. 이 집 지하에는 철창으로 만든 감옥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사람의 시신을 태울 수 있는 소각 화덕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27살의 김기환. 그는 자신을 지존이라 불렀고 7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김기환은 전남 영광 출신이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한 번 못 받았다고 합니다. 머리는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48명 중 5등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마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전국의 공사판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 텔레비전에서는 야타족이니 오렌지족이니 하면서 강남의 젊은 부자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향락을 즐기는 모습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김기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저놈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가졌는데 나는 아무리 이래도 밑바닥이잖아. 1993년 4월 전남 한평의 한 포커판에서 김기환은 교도소 동기와 학교 후배 6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마스칸. 나중에 경찰이 붙인 이름이 바로 지존파입니다. 이들의 강령은 단순했습니다. 부자를 증오한다. 고급차를 타는 놈들을 노린다. 배반자는 죽인다. 목표도 명확했습니다. 납치와 강탈로 10억 원을 모은 뒤 해외로 도주하겠다는 것이었죠. 조직을 만든 뒤 김기환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1993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 둔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조직원 전원이 막노동을 하며 자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영광의 자기 집 지하에 철창 감옥 3개를 설치했습니다. 소총 6정, 기관단총 1정, 권총, 공기총, 다이너마이트까지 총 17종류의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첫 번째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충남 논산의 한 다리 밑에서 혼자 걸어가던 20살의 여성을 납치한 겁니다. 김기환은 이것을 살인 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자기 조직원이었습니다. 조직 자금 300만 원을 들고 도망친 18살의 송봉우를 찾아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날인데 보신탕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영광 불갑사 근처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약 1년 뒤인 1994년 9월 8일 새벽 3시 서울 강남 역삼동의 한 카페 앞. 밴드 마스터인 34살의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현대 그랜저를 타고 나오는 순간 지존파에게 납치됐습니다.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들은 영광 아지트까지 끌고 가서 신문했지만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음악인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지존파는 그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교살한 뒤 전북 장수의 절벽에서 차량과 함께 떨어뜨려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함께 납치됐던 27살의 여자친구는 아지트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약 200시간 8일 동안이었습니다. 그 사이 9월 13일 지존파는 경기도 성남에서 중소기업 사장 부부를 또 납치합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몸값으로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8천만 원까지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돈을 받기도 전에 두 사람 모두 살해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 이후입니다. 시신을 토막 내 마당의 소각시설에서 태웠고 밖에서는 바비큐를 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목격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밴드 마스터 여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단 한 가닥의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인 김연양이 그녀에게 연정을 품게 된 겁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그녀를 죽이려 할 때마다 김연양이 막아섰습니다. 9월 15일 김연양이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다가 실수로 폭발해서 손과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영광종합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됐고 그녀가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병원 진료실 앞에서 김연양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세요. 그리고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과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김연양이 진료실에 들어간 순간 그녀는 뛰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지만 택시 기사마저 지존파와 연결돼 있을까봐 포도밭에서 내렸습니다. 포도밭 주인의 도움으로 대전까지 갔고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94년 9월 16일 새벽 그녀는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 속에 아직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실종 부부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가져온 김연양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영광 아지트의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9월 19일 강동은이 픽업 트럭을 몰고 아파트에 도착하는 순간 체포했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병원 직원으로 위장한 경찰의 유인 작전에 걸려 전원 검거됐습니다. 재판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검거 후 불과 40일 만인 10월 31일 김기환을 포함한 6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서 김연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들을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 그들이 죽이겠다고 했던 부자들. 실제 피해자는 농부의 딸, 카페밴드 마스터,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6명 전원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총기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분노가 엉뚱한 사람들에게 향했다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만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무고한 사람을 향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